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2주 만에 돌아왔고요. 저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리 없을 때 최지은 아나운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니요. 우리 길님께서 거의 네. 날아다니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맹활약 저는 하셨죠. 처음 알았어요. 유머 감각이 그렇게 있으신 분인지. 진짜요? 네. 그러면 그간 6개월 동안의 문제는 저한테 있었다. 저 때문에 그럼 그 유머를 아니 가리고 오윤혜 선생님께서 이제 네. 자리가 비시니까 네. 너무 이렇게 다운이 돼서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활약을 네, 그랬습니다. 오늘도 네.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서로 명함을 좀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최지은 아나운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신미 사무처장님께서 과로와 맹장 수술로 병원을 가셨어요. 이 총 감독님이시거든요. 안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 빨리 쾌유하시기를 응원드리고 그리고 언론아싸의 최고 조력자 두 분 방금 소개해드렸던 신미 사무처장님과 함께 김봄 빛날의 활동가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피 너무너무 항상 이름이 봄빛날이에요. 김봄 네, 빛날의 지금 가장 아름다운 때. 이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달라지셨어요 진행이? 네, 오늘은 립스틱도 바르고 오셨는데 카메라에 자주 비춰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큰 티 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BS부터 해주시죠. 네, 지금 초상집 분위기라서 제가 블랙으로 오늘 맞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저는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예. 네. 네,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원 본부장님께서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네. 지금 속으로 웃고 계신 겁니까? 겉으로 웃음을 참고 계신 겁니까? 왜 마지막이죠?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 임기가 네. 이제 다 해서 새 집행부가 이제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네.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새 우리 집행부 박상현 본부장께서 출연하시는 걸로. 그렇군요. 너무 예. 아쉽고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많은 활약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은 부산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데려와야죠 지금. 자, 오늘 키워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큰 팁 브리핑 없이 바로 키워드 토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총선이 문제로다. 자, 총선이 이제 약 보름 남았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모든 이슈가 다 선거 이슈로 빨려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총선 보도 관련 이슈와 그리고 큰 팁 브리핑을 엮어서 이렇게 토크로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이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데 오늘 네. 주제들도 많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거 하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 예덴보리 대학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권위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여러 지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정교하고 방대한 자료로 결과를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를 오토크라타이징 컨트롤, 그러니까 독재화되고 있는 국가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진짜요? 네, 스웨덴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5개 국가를 이제 거론했는데 그중에 한 국가인데요. 캄보디아가 여기 들어가고요. 네. 홍콩도 들어갑니다. 홍콩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거기에 있는 자치권을 뺏어오면서 굉장히 독재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얀마, 필리핀 이렇게 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재화되고 있는 국가로. 근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보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민주화로 돌려놓은 대통령을 평가를 해놨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좀 강한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단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찰총장의 강압적인 이런 말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뷰즈란 말이 있습니다. 파워를 어뷰즈했다. 권력 남용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이 무력화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퇴행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가 퇴행되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이제 이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 네. 즉 이제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총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언론의 어떤 회복, 언론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표현이라기보단 정확한 표현 같이 들리거든요, 저에게는. 요즘 같은 때는 네. 이제 정확한 표현이 굉장히 강한 네. 그렇게 되죠. 우리 큼티 입장에서 총선이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MBC?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금 뭐 다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정권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이 집권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언론 탄압의 길을 걸어왔고 계속해서 수위는 높아지고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좀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그 황상무 사퇴 하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였냐면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난 한 2년여의 언론 탄압을 언론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고, 자신은 언론자가 1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정부의 스탠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는 지금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구나, 더 심하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KBS에서는 총선이 만약에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국회 정치 지형에 따라서 KB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나가서는 미디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그게 저희들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대통령이 그냥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법적인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밀어붙였던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입법화가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권이 예를 들면 다수당이 되거나 해버렸을 때는 그러면 사실 이게 되게 불가역적인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여권을 더 견제할 수 있는 더 다수 야당이 된다면 일단 그 저지선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입법화를 통해서 사실 이 공영방송판을 더 지키고 더 이렇게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입법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번 총선 결과는 저는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 상황이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야당 그리고 노조랑 같이 이렇게 입법해 놓은 방송 3법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죠. 이것을 이제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함부로 제작이나 편성, 운영이나 지배 구조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이 이 방송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군요. 부산 언제 가시죠? 부산 총선 전에 가시나요? 네. 그러면 가서 선거운동도 같이 하시고 일 끝나면 선거운동, 투표 동료. 잡혀갑니다. 네. 투표 아니, 동료. 투표 동료. 네, 투표 동료. 선거운동.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Y부터 네. 얘기해볼까요? YTN? YTN은 유진그룹이 인수해서 민영화돼서 정치 지형의 변화와 무관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유진그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사 7명 중에 6명을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하잖아요. 유진그룹이. 유진그룹의 지분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전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나팔수 노릇하던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정치 권력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고, 혹은 정치 권력이 어떤 약점을 잡혔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 무서운 줄 알게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돌파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선에서 결과에 따라서. 좋습니다. 자, 우리 TBS는 어떨까요? TBS는 사실은 서울시 출장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와는 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TBS 폐국해야 된다는 근거로 자신들이 선거에 승리한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공정하지 못한 방송사를 처분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들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게 맞다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시의원들이 적어도 그런 명분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지에 관련된 건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썩 좋아하는 대권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입지가 달라지면 또 TBS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분의 운명이 다 내 공영방송의 운명이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한 것 가지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뭐 방송 심의 문제도 그렇고 지배구조 교체할 때도 그렇고 방통위 운영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법부 판단도 사실은 이게 2인 체제에서 결정 내린 것들이 많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인 지배구조나 운영 심의 문제에서 발생했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국회가 야당이 다수가 되면 조사를 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권력을 견제하는 걸 떠나가서 네. 언론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아까 고한석 지부장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민이 무섭다라는 것을 현 정권이 좀 인식하는 계기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 277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항상 오셨던 우리 심은정님, 김건희님, 광채님, 그리고 푸다닥님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을 함께하니까 여러분 또 우리 큰띠 분들에게 궁금한 점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할 말 있는데 네. 푸다당님, 심은정님, 김건희님, 광채님 네. 좀 이따 제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들은 우리 끝나고도 남아 계시는 분들인데 남아 계실 거예요. 중대 발표를 중대 하겠습니다. 발표? 아, 뭐 결혼 그런 건 아니에요. 키워드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가 쏘아올린 큰 공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영상 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틀 전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정치권까지 뛰어들면서 때 아닌 대파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 행사까지 시작한 겁니다. 당일 대파의 도매 가격은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었고 최고가 7,300원에 판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 보조와 마트 할인까지 들어간 전국 최저가 행사에 정부 할인까지 추가 포함된 자리에 마침 대통령이 방문한 겁니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자크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야당이 몇 석을 얻어야 언론 견제가 가능한가요?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큼티 분들께서도 그렇고 200석은 나와야지 범야권이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네,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200석 이상이 돼야 돼요. 200석 이상이 나오면요. 언론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정권을 바꿀 수 있고요.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과반이 150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반만 돼도 사실상의 이제 최저 저지선이라는 것이 작용이 될 수 있고 180석 정도만 돼도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할 수 있죠. 네, 자크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파가 무슨 죄가 있는지 다들 뭐 우리 큼티 분들이 이제 좀 말씀 주시겠지만요. 대파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흥이 나는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권력에 대한 조롱이 이렇게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 이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정도만 우리 KBS는 마지막이니까 꼭 발언해 주시고요. 대파. 근데 재밌게 군대에서 왜 사단장이 방문하면
저기 청소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 갑자기. 군대는 되게 경직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거 보면서 하나로마트에서 얼마나 경직되고 대통령이 무서웠으면 네. 거기에 맞춰서 추가 할인해서 대파값을 875원으로 낮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공포에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게 대통령 와서 내린 게 아니다라는 걸 또 이렇게 입증하려고 일주일인가 더 했다고. 연장했습니다. 그 일주일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은 해야 사실 티가 안 나는데. 녹색 정의당에서 국민이 뭐 대파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대파 가격만 합리적이면 뭐하냐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파 발언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다고 해요. 민원연에서 총선 미디어 감시단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 대파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총선 관련해서 이 언론 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이나 이제 주요 이슈를 보도하는 종편 언론사들도 이제 모니터링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대파도 이제 분석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조중동은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마이뉴스 8건, 한국일보 4건, 뭐 한겨레 3건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TV조선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따져보니라고 하는 특별 코너에서 네. 대파 875원 합리적이라는 해서 가격 논란 진실은이란 말로 했고요. 네. 이렇죠.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여당의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사실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네. 여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은 좀 오래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것은 KBS가 박민 사장 체제 이후에 이러한 보수 언론의 보도 패턴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대파 보도에서도 KBS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장바구니 물가 특단 조치, 필수 의료 강화 약속 이렇게 특단 조치를 강조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최대한 중립적이거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 언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저기 SBS도 나오는데 저희가 총선 보도를 하면서 SBS도 약간 좀 네. 몇 편하게 가지, 말씀하세요. 네. 편하게. 좀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무섭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중립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KBS와 더불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보도도 굉장히 소극적인 언론사가 SBS였다는 게 분석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SBS가 이 선거 판세 보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나요? 원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정권과 좀 정권 비판적인 어떤 날을 세우는 거에 좀 내부적인 부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S는 박민에게 접수가 되고 S는 태형 이슈가 터지니까 네. 정권 권력 감시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러면서 MBC만 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파 보도도 원래 18일인가에 대통령이 발언한 게 처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875원이 합리적이다 하는 발언이. 네. 그래서 MBC는 20일 날 논란이 돼서 그 논란을 보도했거든요. 그 논란을 보도했다고 또 지금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돼 갖고 아마 이것도 선거방송 심의로 이제 얼마 가서 거기서 심의받을 상황이 되거든요. 대파 때문에요? 대파 논란은 그냥 논란 그대로 보도했다고. 그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보도한 데가 MBC뿐만 아니라 JTBC, TV조선, 그럼요. 경향신문, 동해에도 네. 그러니까요. 다 많은데 MBC만 그러니까 아마 그날도 오전 뭐 한겨레부터 해서 20일 날 논란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은데 뭐 JTBC도 오전에 뭐 인터넷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MBC는 이 논란을 모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제 심의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선방이나 방심위원들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또 그것을 심의하겠다. 다른 데는 민원이 안 들어왔다 이런 주장인데. YTN은 모니터링이 없나요? YTN은 대파 발언 YTN도 보도했나요? 분석 대상에 들어갔고요. YTN은 보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유진그룹이 또 정부와 관계가 또 틀어지게 무서우면 또 이렇게 SBS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짙죠. 네. 근데 그 대통령이 마트를 방문한 그 현상을 기자들이 취재하면 기사라는 상품을 내잖아요, 각자가. 근데 잘 팔린 상품을 내려면 875원을
넣어야죠. 주제로 해서 써야 돼요. 그게 상식적이고 기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KBS, SBS, 조선일보 등등 네. 이런 언론이 오히려 더 의도가 있는 거죠. YTN이 저희 조사할 때는 보도를 하지 않았었군요. 예. 벌써 그 이후에 그러니까 논란되면서 네. 보도를 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논란의 초반의 이야기라 예, 예.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 보도했어요. 이건 뭐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됐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됐을 문제를 짚고 싶었는데. 네. 자, 그럼 총선 보도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보도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막말 보도에서 막말의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뉘앙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TV조선에서는 이제 시사쇼 정치다에서 이것을 보도를 할 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후보죠. 5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죠. 6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도태우,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의 이 막말 발언은 3분. 그러니까 분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보도를 이렇게 확연하게 50분 대 6분이면 50분 대 3분이면은 이거는 뭐 거의 굉장히 큰 차이죠. 이렇게 되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이것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방식은 이제 이런 건데요. 보도 자체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적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이슈 전체 자체도 이제 보도를 차이를 두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제 강북을이 굉장히 이제 핫한 선거구가 되었는데 이게 대한 언론의 보도 집중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네. 국민의힘의 이 비례의원 공천 내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지금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분과의 어떠한 이 좋지 못한 구도가 있었는데 이런 논란 보도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절반 정도로 국민의힘의 이 비례대표 논란 보도가 되게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매체마다 약간 좀 다른데 이게 정파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5대 일간지 중에서 한겨레 신문이 정봉주 의원의 막말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에 따라서 언론 보도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막말도 사실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막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막말에 집중하냐는 사실 각 언론사의 좀 판단의 몫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우리는 이 사안을 좀 더 세게 본다 아니다. 근데 대체적인 어느 정도의 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함들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세 분이 다 기자잖아요. 아직도 네네. 기자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기자이셨고 네. 기자 경험을 근거로 이제 후보들의 총선의 막말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기자로 돌아가시는 네, 우리 KBS. 방송원 본부장님. 막말은 사실 뭐 지금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만 보더라도 각 당에서 지금 뭐 정봉주 후보나 뭐 장해찬, 도태우 다 막말 때문에 이게 네. 된 거고 과거에 그 모 정당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완전히 뭐 이렇게 대권 자체도 이렇게 막 휘청휘청 네, 하는 그렇죠. 것들이 지금 막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죠. 막말 자체가.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일단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실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인정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뭐 뒤집는다거나 뭐 다른 이 정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뭐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국민 정서가 용납하기 힘들고 되게 보편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뭐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인종차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해외 사례도 뭐 많지 않습니까? 막말로 날아가는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깨고 그 말을 한다는 거는 말 자체가 뭐 그 사람의 사실 인식이기도 한데
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막말 내뱉는 거는 그 개인의 어떤 당선이 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 정당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진영에까지도 영향 미칠 수 있어서 엄청 큰 파장을 갖고 오죠. 이게 문제는 이런 막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보도되고 하면 사람들이 정치인 뉴스를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투표율 하락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똑같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아, 난 저런 사람들한테 정치 못 맡겨. 그 투표 안 해. 이렇게 가버리는 이게 좀 심각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때쯤이면 서로 막말을 아예 진짜 막말도 있겠지만 막말을 생산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혐오증을 불러오고 투표를 낮추기 위한 오히려. 네,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네. 중도층은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부분 과거의 막말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그 왜 언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이 자기 목을 벨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으시는 네. 달리 보이네요. 네. 준비하셨군요. 언참. 그러니까 과거에 내뱉은 나의 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다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이런 후보들의 막말 논란을 보면서. 이것도 사실 뉴스라는 게 어떤 유행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유행은 약간 그렇고 이게 막말로 뉴스가 확 되는 시기가 있고 어떨 때는 약간 뭐 넘어가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판에서 모든 막말이 공정하게 다뤄지는 게 아니라 막 이슈가 돼서 뭐 정봉주 나오고 장해찬 나오고 도태우 나오고 막 이러면 막말 뉴스가 쭉 가다가 한참 떨어져 누구 하나 이렇게 막말하면 그거는 또 조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조수진 후보인가요? 그 민변 출신 변호사 이전 성 범죄자들 변호했던 거 논란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국힘 출신의 의원 그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과거 변호 전력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여야 간에 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조명 받을 때 그게 이제 걸린 의원들은 이제 과대하게 관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운 좋게 넘어가고. 윤혜님이 만약에 이렇게 선거에 나중에 나오신다고 하면은 발언들이 아마 다 전 언참 때문에 참수될 선거에 나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번 아직 못 받으셨어요? 네. 불출마 앞으로도 선언. 없습니다. 자, 오윤의 불출마 선언.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나는 총선이 싫어요입니다. 자, KB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너무 조용합니다. 총선 보도량 자체가 다른 언론사보다 적고요.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회피한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뭐 양도 이제 저희 민원연 모니터 단에서 한 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도 있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3월 22일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었고요. KBS가 그날 탑으로 55인의 그 이제 유가족 분들이 호명하는 이런 것들을 쭉 부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템에 이렇게 그 아이템의 뭐 가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시나 보안 관련 안보 관련된 이게 네 꼭지가 쭉 나가요. 서해 수호의 날. 네. 그리고 그건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게 대북 관련된 이런 것들 해서 네 꼭지를 쭉 배치를 하고 그 뒤에 네 번째 아이템이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 네, 이게 이제 네 꼭지로 하나가 한 블록이 형성이 됐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꼭지가 이제 조수진 의원 그 사퇴. 근데 이걸 두 꼭지로 또 원투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뒤에 또 일곱 번째도 역시나 그러면 조수진 후보 이제 사퇴한 자리에 그 한민수 대변인 들어갔는데 이 역시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내용처럼 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뭐 이 지금 논란되는 것들은 마치 이제 저 뒤에 또 이제 그 일종의 거의 이종섭 지금 대사의 얘기들 위주로 이렇게 모아서 이게 지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뉴스들이라는 게 보도 분량 자체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만 사실상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는 불리한 편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3월 26일 나간 보도인데요. 조국 부상에 20대는 싸늘 입시 비리 등의 거부감. 이게
당일 아침 조선일보 기사예요. 네. 조선일보 기사가 그냥 KBS에 그냥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이 내용도 보면 그러니까 그 기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KBS가 새롭게 발자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조선일보 보수 언론에서 쓴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완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총선 이런 거죠. 관련된 근데 지금 부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조국 그 비례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되게 돌풍을 관심을 갖고 돌풍을 일으키고 일으키고 있고 한 건데 네. 그냥 아주 부정적인 이런 그러니까 여권에 불리한 것들 위주의 기사를 자꾸 각색을 하고 생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야권에. 그리고 또 하나 23일이었죠. 23일, 24일이 이제 토 일요일이었는데 그 사실 지금 이제 총선이 가장 좀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되는 것들이 누가 뭐라 해도 다 있는데 네. 앵커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 그 앵커 리포트라는 거는 사실 그 가장 힘줘서 이렇게 그날의 뉴스에 힘을 주고 그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접근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어야 하는데 네. 뭐가 있어요? 토요일은 화엄사를 가셔서 아, 홍매화가 활짝 폈다고 이게 기상 뭐 그 대단하시다. 저기인지 뭔지 네. 이걸 하고 나서 홍매화? 3월 24일은 또 그 다음 날은요 또 꽃 보러 가셨네? 산수유가 또 산수유도 그때 또 보러 가시고. 앵커 리포트가 이틀 연속 꽃 시리즈를 하셨어요. 꽃 시리즈를 진짜 우프네요. 그 붉은 꽃 아닌가요? 붉은 꽃, 노란 붉은 꽃. 꽃이고 노란 꽃이고. 네. 선거운동 아니에요 붉은 꽃? 성공이네요. 그러기도 하네. 빨간 옷. 빨간 옷.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됩니다. KBS 지금 현재 뉴스에 사실 경쟁력이라는 게 지금 이 편집이라는 게 약간 이런 수준들이라는 거죠. 천안함 관련 다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갖고 이제 세월호 다큐는 총선에 영향 미친다고 지금 불방시켜놓고 맞아요. 해놓고 천안함 천안함은 다큐는 나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다큐도 할 수 있죠. 서해수호의 날이고 해서 그럼 사실 세월호 다큐도 내야 되는데 세월호 다큐는 정치 총선에 영향 미친다고 안 내고 네. 천안함 다큐는 내고. 그러니까 너무 총선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긍정적으로 미치느냐, 부정적으로 미치느냐. 그래서 이 꽃 시리즈는 있지 않습니까? 꽃 시리즈. 편집 회의에서도 부글부글. 아니 근데 김건희님이 KBS에 낭만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또 최근 전주 KBS에서 이슈가 하나 더 이거 있었습니다. 완전 큰일이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주 KBS 토론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영상으로 혹시 네. 준비돼 있기 때문에 보고 오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전주에서 이제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칼질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저의 첫 번째 공약으로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해내겠다고 시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KBS 방송 토론을 앞두고 제작진으로부터 저의 첫 번째 공약인 김건희 종합특검이 아닌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으로 자막을 변경하여 방송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녕 김건희의 나라입니까? 대통령 배우자 심기호모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 공약까지 손을 대야 하는 정권의 무도함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이제 붙여야 되는 분위기입니까? 그게 여사- 네, 저번에 이제 저희도 언론 아사에서 그러니까. 한번 다뤘던 네. 주제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사실 법안 어디에도 여사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은 거는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그 총선 시기가 되면 각 지역에서도 또 이제 지역구 다 의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선관위 이제 이런 거 하에 선거 토론 방송 같은 것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공약 발표 토론 같은 것들도 그 법이 정하는 선에서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공약이지 않습니까? 후보에. 네. 그 후보가 그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놓은 건데 네. 그거를 과도하게 자막까지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거는 너무 눈치 본다는. 그렇죠. 그건 사실 좀 매우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게 예. 방심해서 여사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SBS가 행정지도한 이후에 라디오에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맞아, 그랬었잖아요. CBS에서, 예. 네. 그때만 해도 약간 그냥 비꼬거나 꼬집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는 방송 토론회 선거 앞두고 그 후보의 공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에 여사를 커트를 넣어갖고 네. 자막을 넣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는 사실
억압된 것 중에서 이제 자발적인 억압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종속된 상태라고 네. 봐야죠. 그래 이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자괴감이 생기는데 네. 총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야당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자발적인 억압 상태가 광범위하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거에 정말 100% 동의하는 게 이게 이제 자발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도의 사안을 뭐 어디 더 위에 뭐 고위층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 해당 지역의 그 보도 책임자들 그룹들 그쪽에서 아마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 자기 검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뭐 계속 더 팽배해지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런 자발적인 인간들의 경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서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궁금한 것이 이게 결국 대통령실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대파 875원도 그냥 제 가격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고 이수정 교수도 마찬가지, 한뿌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한 번 더 이슈화를 시키는 게 대통령실엔 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세월호 10주기 다큐 KBS에서 예정대로 지금 입장 변화 없습니까? 예, 아직 불방하는 거.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이제 공방위 요청을 지금 하고 내부적으로 나름 어찌 됐건 간에 예정됐던 4월 18일 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회사는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저기 뭐 공방위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 제작진들도 내부에서의 좀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피켓팅 전개한다든지 계속 성명 내고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위법한 사항들은 또 계속 누적을 시켜서 이런 걸 네. 법적인 책임 묻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6번째 촛불 문화제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 주셨고요. 네. 지금 총선 때문에 사실 이렇게 트럭 구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협조가 잘 돼서 오늘 6번째까지 했고 아마 지금 광화문에서도 같은 내용의 저기 문화제가 좀 같이 열리고 있어서 또 KBS 제작진들이 광화문에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쪽에서도 발언하시고 계속 하고 있고 다음 주 4월 3일은 네. 아마 좀 대대적인 저 촛불 문화제가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역시 KBS 앞에서 그렇죠. 하고요. KBS 본관 앞에서 7시에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저희 아마 그 본부 출범식도 그 앞전에 같이 이어지면서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공동행동의 날로 저희가 선포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예. 100개 넘는 언론 시민사회단체 그 언론 장악 저지 그 공동행동 그 단체들 위주로 해서 아마 대규모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 그날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가 공영방송 회복의 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서 좀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오늘 여의도 와보니까 이제 벚꽃이 약간 일부 핀 데도 있고 이제 필랑말랑한 데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4월 3일 저녁이면 아마 거의, 여의도 예, 주변 거의. 벚꽃이 네. 되게 만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함께.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벚꽃 구경 오신 김에. 하시면서 공영방송 회복을 함께 외쳐주시면 금태님들도 구경하시면 네, 될 함께 것 하시면 같습니다.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KBS 본관 앞에서 있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3는 뭘 해도 트집입니다. 이번에 이제 MBC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방심이, 선방심이, 신속심이 이거 MBC 관련 기사 보면 반드시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심의에 걸릴 보도를 하는 겁니까, MBC?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뭐가 억울합니까? 왜 MBC만 이렇게 지금 괴롭히는 겁니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너무 괴롭힘을 당해요. 언론의 자유가 국정 철학인데요. 그러니까 언론 네. 자유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어떤 것들이 심의에 걸렸는지 이게 일주일에 2번씩 방심에 끌려가요. 그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네. 그러니까 화요일이 아마 방송소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송소위에 끌려가고 목요일 날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에 또 끌려가요. 딱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다음에 뉴스 하이킥. 요 세 프로 담당자들이 계속 번갈아 방송에 거의 심의위원들이랑 똑같네 또 해서 네. 이번에도 내일도 보니까 네. 이것도 정말 황당한데 선거방송 심의위 내일 회의에 이제 의견 진술을 하러 라디오 이쪽 담당자가 가는데 이게 왜요? 김종배 시선 집중일 거예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이탄희 의원이 사실상 이 사건의
어떤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이탄희 의원 인터뷰가 왜 선거방송심의위의 대상이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불출마하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가 나온 거를 이탄희 의원은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이탄희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소 잘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내일 가서 네. 의견 진술이란 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맥락도 없고 그냥 지금 시기에 뭔가 큰 틀에서 이게 뭐 약간 진보적 사안이냐 보수적 사안이냐 뭐 진보적 시민들이 이 사안을 좀 더 지지한다고 하면 이걸 MBC가 보도하면 이건 불공정하다 이런 인식인 거예요. 그렇군요. 대파 보도도 이번에 대파 또 보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민원 제기했으니까 조만간 아마 이거 내일 아마 선거방송심의에 가면 최초로 의원이 또 끝날 쯤 돼서 아 이 대파 이거 아이고야. 선거운동이다 숫자 일도 빨리 해야 되고 대파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내일 한번 지켜봐야죠. 네, 최초로 이제 그 심의위원이 뭐 지금 신속 심의를 요청을 했던 이제 당사자라서 네.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숫자 1, 그 미세먼지가 1 미만으로 나왔다라는 그 보도를 보고 신속 심의를 요청하셨던 네. 분이 네. 최초로 위원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고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 전 대표 출신이 지금 자, MBC 제3노조의 성명서가 방심위 심의의 근거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최초로 위원 그분인데 네. 미디어- 제3노조 네. 분들이 그 MBC 로비에 계속 그 팀 예, 뛰고 계신 불공정 분들이죠. 보도 네.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것도 이종섭 건 관련 이제 그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그 신장식 변호사가 나가면서 이제 권순표 앵커가 새로 바뀌면서 이제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그 이종섭 관련한 이제 패널들의 대화가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삼노조 저희 내부에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삼노조가 내부의 게시판에 이제 성명을 썼어요. 그 모니터 그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3월 20일 오전에 게시판에 성명을 썼거든요. 네. 근데 3월 21일 다음날 선거방송심의회의에서 그 최초로 위원이 이거를 안건으로 제기하면서 신속심의하자. 아. 이 엄청난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삼노조가 사실상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소속이거든요. 같이 하는 네. 단체예요. 그럼 내부에서 삼노조가 문제 제기한 성명을 토대로 그 공정언론 공원연 소속이었던 전 대표가 그 선방심의위원으로 가서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끼워갖고 신속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공원련의 이사장이 김백입니다. 김백이었어요. YTN. 이제 YTN 전 이사장이죠. 현 YTN. 이사장은 권재홍. 근데 MBC 출신. MBC에서 일어났던 일이 YTN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는데 그 김만배 인터뷰 문제됐을 때 그때 YTN 이노조에서 정말 꼼꼼하게 라디오까지 다 뒤져서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했다고 성명을 썼어요. 방심위가 딱 그 내용 갖고 법정 제재한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성명서 썼던 제2노조 분들 지금 김백 사장이 들어오면 주요 보직에 다 앉을 거예요. 아마 지금 MBC 제3노조 분들은 지금 YTN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그럼 갖고 있을 지금이라도 거예요. 제3으로 가시고 제2노조로 가실 생각은 없으시겠어요? 이게 통합을 논의해볼까요? 요차 본부장이 넘어가면 거의 황장혁급으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바이든 그래서 이걸 하니까 네. 코미디 같았던 게 그 백성기 위원장이라고 그 선방심의 위원장 있거든요. 네. 그 위원장도 이제 여당 측이에요. 그 류일인 방통위원장 지도교수 출신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가능하면 위원들은 안건 제기하지 말라고. 이게 하도 안건이 민원이 많은데 위원들까지 안건 제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백성기 위원장은 오히려 이거 안건 하지 말자고 했는데 나머지 다 이 여당 추천 8명, 야당 추천 1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도 아마 그냥 제스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나머지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이게 신속심의 안건으로 만장일치로 또, 통과된 지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선거 전에 신속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거 전에 이종석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방송 심의라는 그 명분을 갖고 사실상 이 선방심의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이것도 일종의 청부심의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MBC 거의 가 셀프 끝까지- 심의에 청부 심의에 끝까지 다퉈서 네. 이겨주셔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네. 공정한 언론을 드릴 수 이런 거에 있을 것 굴하지 같습니다. 않고 열심히 네. 보도하고 벌점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후속 기사에도 중징계 내려졌습니다. 이거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이거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끝은? 끝은 저희가 죽어야 가는 저희가 입을 닫아야 가는 끝이 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심의도 또 막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요. 첫날 보도 나누고 첫날에 후속 며칠부터 며칠 정도까지의 보도. 그래서 법정 제재 경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도 또 나눠서 또 법정 제재. 궁금한 거는 이제 네. 내부에 이렇게 이 어떤 해명하러 방심에 들어가잖아요. 선방에도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이제 PD나 작가분들 네. 굉장히 이제 고초가 심할 텐데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하시는. 아니, 엄청난 스트레스 받죠. 거기 가서 8대1의 구조로 계속 이게 좀 상식적인 논쟁이면 뭐 토론이나 하고 그렇죠. 제작 경위 설명하고 뭐 이런 게 보통의 과정인데 네. 거의 얼토당토 안은 계속 뭐 하나하나 다 트집 짜서 이거에 다 의도를 부여해갖고 너희 불공정하지 않니? 뭔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목소리를 키우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제재받고. 똑같은 사람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꾸준하게 끌려가서 이 보도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8대1로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그게 또 회사의 이후 제어과 심사에 다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의 결정을 바꿔오는 거잖아요. 대충 할 수도 없겠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법정 제재를 지금 몇 달 사이에 뭐 거의 한 10여 건 가까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도 국민들은 기댈 곳이 MBC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죠? YTN도 있고 KBS도 살아나고 TBS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러기를 열심히 바라봅니다. 하겠습니다. 자,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 MBC의 사과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사과는 그 4줄짜리 그거 하고 사퇴 이후에 아무런 공식 입장도 없이 대통령실이 새벽 6시 49분인가? 네. 거기에 그냥 한 줄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러고 지금 끝난 거잖아요. 이거 사실 그 이후에라도 좀 뭐 브리핑 자리나 이럴 때 좀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사의를 했다는 얘기는 있었나요? 왜 없었죠. 그냥 사의를 그냥 수용했다 하고 그냥 한 줄 끝이에요. 끝났군요. 자, 네 번째 키워드. 이번에 YTN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잔인한 봄입니다. 봄은 왔는데 YTN의 계절은 혹독한 겨울입니다. 유진 계열사 임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방통위 최대 주주 변경 심사 이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싶은데요. 네. 그 유진 계열사라는 곳이 유진투자증권이에요. 네. 2018년도에 유진투자증권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한 태양광 업체가 있는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거다라면서 투자를 권유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고 결국에는 해당 업체는 2년 뒤에 상장 폐지됩니다. 이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이런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 주가 조작에 눈을 감았다라는 정황도 경찰이 포착했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방송법 15조 2의 2항을 보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할 때 주요 항목 두 번째 심사 항목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신용이거든요. 유진투자증권은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 그렇다면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네. 유진그룹은 사회적 신용이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방통위가 이걸 제대로 심사를 했냐는 거죠. 네. 저희가 볼 땐 제대로 심사 안 했고 졸속 심사, 부실 심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 법정에 다퉈보고 있는데 아직 나온 결과는 없습니까? 1심에서는 기각 각하가 됐고 지금 서울 고법에 올라가 있고 뭐 아마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요? 이 유진그룹에 매각되는 거를 집행정지해달라, 방통위 행정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내일쯤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24시간 보도 채널이잖아요, YTN이. 네네. 정말 시장에 가도 그렇고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틀어놓고 있는 채널인데. 제 방에도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 사회적 신용 누가 책임지고 YTN의 역사와 명성이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건데 이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YTN이 이전의 상태를 보면 신뢰도가 1, 2위 이렇게 했어요. KBS와 더불어서. 네. 이제 이런 매체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신뢰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YTN의 신뢰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권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신뢰도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이전에 방송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 기반으로 했던 YTN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YTN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권력에 이용을 하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얼마 전에 학회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길님도 참석하셨고, YTN 문제에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길님께서 네. 메시지도 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학계가 사실 이런 YTN 미인 사용화나 그리고 이 공영방송의 장악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책임에서. 왜냐하면은 각종 제도나 어떤 법을 만드는 데도 관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어떤 심사 과정에도 학회가 항상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고 다시 공영성을 회복하는 것도 학계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미나는 어떤 학술적인 의미보다도 우리 학계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 차원에서 저희가 좀 마련을 했고요. 네. 작지만 어쨌든 좀 강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 아사를 통해서 YTN에 대한 많은 이슈들 부당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했고요. 오셨던 법학자 중에 한 분께서는 이 자체 과정, YTN의 사용화 과정 자체가 네. 명백한 불법성이다,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총선 이후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총선 이후에도 총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YTN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는 학자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 YTN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언제까지 현재의 소유 구조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거든요. 그래서 YTN을 명백한 공적 구조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학자분들의 어떤 연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자, 박민 사장이 임명되고 KBS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봤습니다. YTN도 김백 사장 내정설이 돌면서 벌써부터 전조 증상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 전조 증상은 일종의 그 설렘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 노조분들이 지금 너무 설레하고 있어요. 그 소수의 제2 예, 노조분들이. 벌써부터 인사 발령을 사실상 났어요. 본인들이 어디 갈지 다 아는지 뭐 서로 얘기하고 다니고 그 뭐 사내이사를 2명을 추가해서 본부장 자리를 늘리고 네. 그리고 그 본인들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다 뭐 본부장, 실국장, 부장 자리에 앉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인간에 대한 회의까지 드는 게 결국에는 본인들 자리와 이익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공정을 부르짖었다고요. 아, 그래요. KBS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YTN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YTN 다시 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능성마저 다 차단된 건지. 가능성은 있죠. 일단 내일 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오면 이 매각 절차는 전면 중단되고 사장 취임도 김백 사장 취임도 중단이 되는 거고요. 집행정지에서 뭐 기각 내지 각하되더라도 일단 내부에서 계속 싸워 나가야죠. 그리고 총선이 또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소유구조 변경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원래 자리로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또 그리고 시민주주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시민주주들이 지분이 지금은 뭐 1% 남짓하지만 시민주주 운동이 확대돼서 시민들이 YTN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네. 전 꿈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살만한 가격입니까? 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5,000원 아래로 너무 떨어졌기 떨어졌어요. 때문에. 네. 이럴 때. 저도 주총 참석해도 됩니까? 아, 가져라. 이게 적합해서 고점에서 해가지고 또 네. 이게 물타기 하시면 되니까 조금 더 아직 쓰세요. 진짜 태어나 처음 산 여기 주식 속으신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곧 들어오세요. 들어가도록 지금 와주라. 하겠습니다. 광채님께서 아까 발언해주신 분이 최우정 교수님이셨냐고. 맞습니다. 맞아요. 아, 법학과 교수님. 네네, 전문가. 야 네.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요. 광채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오얏나무 아래 가끈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TBS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TBS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그 네 분 남으시라고 했는데 중대 발표 빨리 해달라고 9시 해달라고 지금 9성이시거든요. 중대 발표부터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충격받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중대 발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지난번에 KBS 라이브가 갑작스럽게 폐지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더 라이브. 더 라이브? 아, 죄송합니다. 더 라이브. TBS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TBS에서 지금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던 프로그램이 955쇼, 그 다음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네, 두 개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지금 길게 남아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폐지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3월 23일 날, 지난 3월 23일 한겨레 신문 타블로이드 판 네, 있잖아요. 봤어요. 네. 거기 1면에서 3면까지 커버 스토리가 TBS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네. 저희 조합원인 아나운서 세 분이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네. TBS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직후에 저희 라디오 본부장께서 보복성 인사 조치로 느껴지는 그런 개편을 발표를 했어요. 시기상 그렇다는 거죠. 보복이죠. 이건 보복이죠. 오얏나무 가끈도 아니고 그냥 열매 딴 거죠. 오얏나무 열매 가서. 네, 인터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인터뷰에 그분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따로 기자가 따로 취재한 내용인데 이게 인터뷰가 서로 엮이면서 본인이 굉장히 불쾌하셨나 봅니다. 그 직후에 갑자기 이제 라디오 본부 전체를 소집해서 개편을 하겠다. 네. 아니, 자기들은 지금 5월 말에 폐국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또 무슨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저는 솔직히 되게 죄책감이 느낍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어쨌든 제가 인터뷰를 좀 해달라라고 섭외를 좀 드린 상태였는데 시간이 되시는 아나운서 분들이 하신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렇게 번지니까 네. 지금 저희 라디오 제작 본부는 좀 난리가 났어요. PD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아나운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전선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자신의 프로그램 지켜온 분들이 오히려 칭찬받거나 아니면 격려를 받지 못할 망정. 이름 연역해가면서 쌩 고생했던 네. 아나운서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폐국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이슈화 시켜서 지금 TBS 내부에도 얼마나 큰 빌런이 있는지를 좀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편성권자가 편성에 대한 어쨌든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쵸. 사실 방송국마다 방송 편성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약간 명백한 조합 탄압이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 조합 활동 차원에서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당하게 프로그램 폐지하고 딴 데를 쫓아내고 이러면 사실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프로그램 진행자가 실제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폐지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청취자들한테 또 못할 짓이고요. 네. 전 사유화라고 생각해요. 라디오 주파수는 네. 이거 내부적으로 청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만한 또는 이렇게 뭐 건의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있습니까? 일단 제도라든지? 편성위원회를 열어야겠죠. 근데 네. 편성위원회 열어도 바뀔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제작 PD들과 라디오 제작 PD들과 아나운서들이 다 찾아가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좀 바뀌지 않을 이게 것 같아요.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지금 절차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법적인 다툼을 했을 때도 좀 안타깝게 이렇게 긍정적인 지금 결과를 현재까지는 지금 못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거는 정말로 지금 치졸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KBS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이렇게 뭐 정리한 그 수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말 개인 감정을 실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가서 자기 좀 씹었다고 내가 너네 다 방송 내리고 프로그램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똑같이 그 개인을 거세요. 개인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아나운서 분들은 TBS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기자분이 도입에
그 라디오 본부장께서 그 최일구 네. 허리케인 라디오를 폐지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네. 좀 얘기가 많았는데 그 최일구 아나운서 앵커의 그 멘트를 딴 거예요. 멘트를 따서 상황을 도입 부분에 넣은 네.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라디오 본부장 그 개인 있죠. 네. TBS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라디오 본부장 개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그 이런 거는 공소시효가 다 남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집요하게 해서 반드시 바로 응징하세요. 잡아야겠네요. 아니 곧 폐국이라면서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나마 이렇게 들을 만한 프로그램을 없앱니까? 저희 그때, TBS가 마지막 방송을 할 때 남아있는 아니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직. 기억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정말 저는 진짜. 슬픈 일이고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 타서 이해할 수 없는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팀장조차 상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네. 최 장군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방송할 때 네. TBS 문제를 다룰 때 늘 사람들 이제 김어준만 보고 이제 전체 TBS를 판단을 하는데 자기는 십몇 년 동안 아나운서로서 정말 묵묵하게 TBS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켜낸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지난 1, 2년 동안 아무런 제작비 없이 온갖 역할, 작가 역할까지 다 해가면서 완전히 진짜 뼈를 갈아 넣어서 방송을 이어왔던 사람들인데 네. 지금의 TBS의 어려운 현실 한겨레 나가서 인터뷰했다는 하나 이유로 또 그 역할마저 뺏는다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지금 조치예요. 네, TBS 노조분들과 이제 구성원들 분들께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특정 노조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이유가 이게 개별적인 노조나 구성원들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대응도 절대 개별 노조나 개인별 회사 구성원들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건 누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워낙에 크다라는 어떤 권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 폭력적인 권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 그 폭력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이렇게 대응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바꿈으로써 가능한데 그 네.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이번 총선이다. 아, 다시 총선이 한번 비결이 다시 또 총선이군요. 기승전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TBS가 서울시 지원금이 끊기면서 해산설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사측에서 매각 주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인수 대상자를 찾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TBS가 그대로 투자 출연 기간으로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폐지 조례안이 유예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산이었습니다. 폐업. 네. 근데 한 가지 시나리오가 더 하나 생긴 건데요. 뭐죠? 네. 이걸 민영화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투자자 발굴을 1, 2차 하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매각 주관사와 수의 계약을 내일 모레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자들을 찾을 건데 지금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저희가 사실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중에서 매수할 기관을 찾는 네. 방식으로 간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특정된 곳이 있는데 바로 TBN입니다. TBN? TBN. TBN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 TBN 말고 네. 네. V 아니라 B. TBN. 네. 네. 거기서 저희 TBS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해서 네. 이게 처음 알려진 거고 네. 일단 구성원들은 모르던 얘기였는데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TBS가 그쪽으로 매각되는 상황?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TBN은? 아니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TBS가 그대로 유지되고 정상화되는 거죠. 네. 이건 최후의 그런 수단일 것 같습니다. 물론 폐국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 또 그럼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체성이 TBS에 지금 경쟁력이 있는 과거의 TBS는 건데. 사라지는 거죠. 네. 네. 매각 주관사가 3일 회계법인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3일 회계법인은 YTN 때 너무 시달려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노조가 반대한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손을 내렸군요. 네, 손을 내렸어요. 잘한 건가요, 저희가? 잘하셨어요. 네. TV에서 도와주시는 어딘지는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BS에서 제발 좀 희망적인 소식이 네. 들렸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정말 화가 나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총선에 꼭 투표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본부 차원에서 각 지역사 지부까지 합해서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이런 피켓팅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지역사마다 현수막 게시하고. 네. 그래서 그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저희 이제 화면 나가는 저게 피켓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 뉴스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무도한 방송심의들이 실제 고용 언론의 어떤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피켓팅 하는데 앞에 저희 조화 KBS에 있던 조화가의 일부가 지금 MBC 앞에도 와 있고 그 극우 단체들이 점심 때마다 거기서 이제 뭐 선전전 먹어요?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간 피켓팅을 하니까 네. 저 이제 멀리서 계속 저희한테 막 쌍욕 비슷한 말들을 하고 막 그중에 하는데 이제 저희는 묵묵하게 피켓팅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 분이 막 이렇게 열이 받으셨는지 막 이렇게 네. 옆에까지 와갖고 저렇게 제가 이제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싹 보더니 얼굴도 좌파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얼굴이 글쎄 이렇게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얼굴을 네. 쓰고 보더니 아 진짜요? 좌파 같은 얼굴이 아니 근데 어떤 얼굴이 얼굴에 약간 우판 느낌인데.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호찬 본부장님 좌파상으로 얼굴도 좌파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폭력적이네요. 좌파가 폭력적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파같이 생겼다는 데 웃겨갖고 내가 근데 그분들이 저희 KBS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 말이나 이런 언행들이 그냥 일반 동료 시민들이 아니고 네, 진짜 좀, 보기 힘드신 예. 분들이에요. 좌파 얼굴. 네, 많은 맨날 뭐 분들이- 미국 비판하면서 미국에 자식 유학 보낸다고 아니 뭐 MBC 노조가 미국 비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맞아요. 프레임에 다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말이 안 좀 통합니다.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네네. 선방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얼마나 무도한 심의를 하고 있는지 관련 뉴스들에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KBS 강성원 비대위원장님께서 오늘 방송을 끝으로 언론화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간 정말 빨라요. 그러게요. 함께 했는데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 예,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아, 시작 눈물.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제 새 집행부를 꾸렸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작년 말까지가 임기여서 진작에 이제 새 집행부가 꾸려지고 또 더 힘 있는 투쟁을 해왔었어야 하는데 네. 새 집행부에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훨씬 더 강력하게 연대 힘을 발휘해서 잘 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고향이 부산이에요. 이제 부산 고향, 고동으로 네. 내려가는데 부산 사투리로 네. 마지막 인사를 아, 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알아들으세요. 일본어 아닙니다. 네, 이건 알아들으셔야 아닙니다. 돼요. 부산 사투리입니다. 네. 억수로 고맙고 억수로 미안합니다. 자, 우리 위원장한테 꽃다발과 선물 너무 고생하셨고 와 이거 멋지다. 아 이건 뭐예요? 오. 이거 케이크 클로즈업 해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일 수소를 잘 봐주세요. 와. 이것도 보여주세요. 한동호 기자가 YTN 지금 ITN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어디서 이걸 찾았어? 우리 강성환 비대위원장님이 5년 동안 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 이것만 5년 동안 보더라도 알 수 서울에서 노조 있습니다. 생활을, 네. 네, 기러기 아빠로 5년 동안 사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큰 선물 주셔가지고 네, 더 죄송하네요. 다시 한번 너무 네,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너무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울지마가 아니라 웃지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한박 웃음이시거든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소감이 시원섭섭? 시원섭섭이죠. 네. 시원섭섭이죠. 오늘 방송 준비도
되게 안 하셨어요. 마음이 부산에 이미 가신 이미 거니까. 가셨어요. 네, 부산에서도 이 공영방송을 다시 회복하기 그렇게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가끔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하도록 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리포트를 좀 언론 아싸용으로 하나 저도 만들어 고향이 부산인데 네. 네, 부산 가면 예, 꼭 꼭 연락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새로운 예, 이제- 박상현 네. 본부장께서 예, 새로운 모시고, 본부장님께서 예. 함께 해주시도록 들어와 계시네요. 예.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아, 그리고 굿바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강성원 비대위원장님의 굿바이 영상 보시면서 저 이렇게까지 반성을 받으면서 떠날 지금 상황은 아닌데. 저 다음 주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제발 눌러주시고 언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오. 태어났고요. 고향도 네. 부산이고 부산에서 취재기자 생활하다가 네. 지금 KBS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느낌은 비주얼은 KBS 사장님 느낌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사장 반대한다. 박민은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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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가라. 네. 허자기 대국민 사과를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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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런 꿈조차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똑바로 보여줍시다. 제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KBS에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네. 이게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단독을 데스크는 그렇게 빼려고 우리의 공적 전파를 뭐 이용한 것밖에는 아니다. 이재원이라는 자가 누구냐면요. 이 중요한 뉴스를 KBS가 단신 세 줄로 퉁쳐버린 거예요. 그럼 저희의 싸움이 더 거칠어질 것 같고